앉았다고. 새가 나뭇가지에 앉았다고 꼭 거기에 둥지를 틀겠습니까? 나무가 사방 허공으로 팔을 벌린 것은 어디든 편한 자리에 앉으라는 배려일 겁니다. 새가 둥지를 틀지 않고 가버렸다고 나무가 서운할까요? 포르는 날아가는 존재이니 새라고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침묵할 줄 알아서 나무일 겁니다. 그대는 나무입니까? 새입니까? 답을 기대하며 출발합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일상생활 별 무리 없었습니다만 영동 지방에 눈이 많이 왔죠. 1m 넘게 왔는데 피해가 많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일반 건물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뉴스 보면서 어지간하면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 어지간을 넘어가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눈 구경 갈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좀 녹으면 한번 강릉 쪽으로 가볼까 싶은데 주말에 또 예보가 잡혀 있어요. 폭설 예보가. 그래서 암만 해도 올겨울에 제대로 된 눈 구경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영동 지방에 계시는 분들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JJ 김님 오프닝 멘트가 없다고 하셨는데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시사 토크 하면서 바로 지금 스튜디오 연결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한 1분 정도 늦게 올라갔습니다. 프렌즈 823님. 어제 이주 노동자 문제 KBS 9시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끼에 4,000원이면 참 그렇고요. 이분들은 점심을 아프리카에 가서 먹고 저녁은 뉴욕에서 먹고 4,000원으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저희하고는 많이 다른 분들입니다. 관조님 오셨고요. 날토님, 졸라방님, 설치류입니다. 설치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박멸해야죠. 아싸님, 문세 음악 좋다. 예, 문세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날토님, 오늘 눈 때문에 휴강하고 쉬는데 왜 피곤할까요? 전쌤 방송 들으면 쉴래요? 저는 사랑을 기다리는 겨울나무입니다. 따뜻한 봄날 찾아와 노래해줄 예쁜 새를 기다리는.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기네요. 나무시라면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와이런님 오셨고요. 신이 내린 짱돌림. 인트로는 글귀로 보면서 출첵합니다. 카피하신다고. 예, 가져가셔도 됩니다. 날터님도 여기 지금 댓글 달으셨고, 공릉동 아줌마님.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시집이 남은 게 별로 없어서 다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슬픈 삐에로님. 재벌 총수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이 더럽고 추악한 사회를 어떻게 단죄해야 하나요? 우울한 마음으로 출석 체크합니다. 예. 단지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해결됩니다. 행동해야. 저도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날토님, 열쇠고리 올려주셨네요. 국민TV. 불독님께 선물 받으셨다고 이벤트 당첨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수화불량님도 오셨고, 소영석 이사님 벌금형. 십시일 반졌습니다. 백마고지님, 제 욕심에는 나무로서의 역할을 다한 떨어진 나뭇가지가 되어 다시 새의 둥지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나무였다가 다시 또 떨어진 나뭇가지가 돼서 새의 둥지로 쓰임을 받겠다.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잖아님. 출발 오라이. 저는 이런 적도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옛날에 버스 안내양 있던 시절에 이렇게 버스를 탕탕 치면서
오라이 하던 적이 있었죠. 오늘은 오라이 할 차장도 없이 나 홀로 긴 차를 몰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힘겨운 짐처럼 어깨는 무거워지고 쓸쓸함도 외로움도 함께할 친구 국민TV에 살짝 몸을 기대봅니다. 국민TV에는 살짝 안 기재되셔도 되고요. 아예 올라타셔도 됩니다. 동네 분들 다 데리고 오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는 정원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TV라는 열차에는 정원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타셔도 타시는 분 모두에게 한 자리씩 다 안락한 의자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조님, 국민 3천만 명이 후원을 받는다네요. 오마이뉴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아줌마 지금 계속 제 시집 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자, 댓글 이렇게 읽어드리고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아서 일찍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 항상 오셔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영화 얘기해 주시는 박상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이제 바쁘실 때 됐죠? 개강할 때 됐는데? 네, 개강 날짜가 다가오네요. 방학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래도 방학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일반 회사원들은 방학도 없고 그나마 일요일도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부러워요, 정말. 근데 방학 때는 강의료가 안 나오죠? 그럼요. 저 같은 또 비정규직 교수들은 방학 때 또 열심히 굶으면서 네, 또 강의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참 그건 없어져야 될 건데 말이죠.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방학 때 안 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8월의 크리스마스 번지 점프를 하다 다 보고 오셨어요? 네, 이게 그냥 네. 그전에는 텔레비를 보면서 스토리 라인, 그러니까 저는 공상 영화도 좋아하는 편인데 네. 공상 영화는 디자인을 봐요. 옷을 커스텀 디자이너가 어떻게 저런 옷을 생각을 했을까? 아니 메이크업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런 것을 볼 때가 있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줄거리 어떻게 저렇게 풀었을까?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거의 숙제 수준이 돼가지고 메모지를 딱 들고 앉아서 틀어놓고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지난번에 3개는 방에서 혼자 봤습니다. 무삭 재판이라서. 근데 이번엔 거실에 놓고 그냥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둘 다. 네. 영화를 그냥 편하게 보던 입장에서 이젠 자세히 읽는 입장이 되니까 또 예전에 못 봤던 게 새롭게 보이는 면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영화는요, 다시 보고 싶은 한국 영화 1위에 작년에 선정되기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재개봉을 하기도 했었죠. 재개봉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98년 당시에 보셨던 분들도 추억에 잠기고 또 새롭게 보신 분들도 젊은 세대들도 보고 낡은 영화라고 생각지 않더라고요. 저도 대학생들이랑 작년 가을에 이걸 같이 봤었는데 오래된 영화 같지 않아요.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네,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데뷔작이고요. 이분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카메라 감독 중, 촬영 감독 중에 가장 유명한 고 유영길 감독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엔 유통기한이 없으니까 네네. 언제 봐도 신선할 것 같아요. 아름답고. 근데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도 또 우리에게 죽음과 시간, 추억, 또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면도 있고요. 또 그 영상이 워낙 아름다워서 그 영상만 보더라도 영화를 몇 번 봐도 지루하지 않을 만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느낀 거는 그 카메라 웍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의 느낌보다는 네. 이렇게 오버뷰로 이렇게 찍는다든가 그런 것보단 정말 그 초원 사진관이죠. 네, 네. 맞아요. 초원 사진관 건너편 네. 그쪽에 이렇게 나무 밑에 서서 사진관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듯한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학생이었다면 제가 아주 칭찬해 주고 싶어요. A학 점 주세요. 우리 5학년 5반 학생치고 너무 정말 영화를 잘 분석했어요. 5학년 4반이에요. 4반이세요? 이거 칭찬받으려다가.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칭찬이야. 어떻게 얼굴이 빨갛다 못해 검붉어지셨어요. 옷만 빨간데.
맞아요. 이 영화들은요, 보통 대개의 영화들은 극중 인물이나 사건에 카메라를 들이대지요. 그런데 8월의 크리스마스는 잘 보시면 렌즈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인물을요, 그저 숨 죽이고 가만히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정지된 카메라 속으로 걸어 들어온 인물들이요, 스스로 카메라 밖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나갈 때까지 가만히 그들을 롱테이크로 찍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의 영화들이 이렇게 찍으면 좀 지루하거든요. 지루하죠. 예. 네. 그런데 롱테이크로 찍은 장면이 아주 많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담아냈어요. 그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도록. 그래서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 시간들이 렌즈에 들어온 순간 특별하게 남기는 게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영화 촬영도 마치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이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주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난 촬영 감독들이 입을 모아서 이 유영길 감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분이 자기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걸 알고 혼신의 힘을 쏟은 게 아닐까 이런 말들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한 장면도 50번 이상 재촬영을 하는, 보통 지쳐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완벽할 때까지 찍나 보죠. 네네. 한석규 그 안경 렌즈에 빗물이 툭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장면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장면인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하면서 53번 재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도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한석규 씨 성격 좋네, 그러고 보니까. 응해준 배우도 참 대단하고. 그러게요. 이 당시만 해도 한석규 씨, 심은하 씨는 정말 최고의 흥행 배우들이었어요. 정말 잘 나갈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영화의 수락하고 신인 감독이잖아요. 나와준 것도 좀 파격적이었고, 지금 생각하니까 한석규 씨 진짜 성격 좋은데요. 잘 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운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면 여지없이. 그러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운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영화를 알아보는 눈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궁합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감독도 배우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데 배우들도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궁합이 맞을 땐 정말 좋은 영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쯤에서 이제 그 상미 씨를 게스트로 모신 저도 또 이렇게, 그죠? 깔때기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번 정도. 제가 이때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첫사랑의 남자친구랑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또 아련히 나면서 추억에 젖곤 했습니다. 사랑에 불타고 있을 때 보셨나요, 그럼? 아니요, 식을랑 말랑 고민될 때였던 것 같아요. 유지하느냐 힘들 때구나. 그러게요. 현상 유지하려고 할 때. 근데 이 영화는 볼 때마다 새롭고, 내가 놓쳤던 장면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새로 보면서 15번째까지는 보지 못했던 장면들 중에 또 발견한 것이 유난히 자연의 빛을 담아내려고 되게 노력했더라고요. 인공적인 조명을 최대한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그림자까지, 빛과 그림자가 한 쌍이 되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눈여겨봤더니 또 다른 재미가 새로웠습니다. 반사판을 별로 안 쓰는 거죠? 최대한 안 썼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앵글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잡는 앵글을 보면 틀림없이 반사판을 안 쓰면 그림자가 생기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반사판을 쓰고 사진을 찍을 때조차도 빛의 반대쪽에 반사판을 하나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제가 본 바로도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환하지 않은 화면. 그런 느낌. 그래서 더 저것이 일상 같고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정원이 보내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의 한 모습,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슬펐어요. 저는 그냥 계속. 아, 근데요, 저는 그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침착하고 담담하고 화내지 않고 저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임종을 제가 지켰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6개월 정도 병원에서 당신에게 시간이 남았다 이랬는데 처음에 분노하고 화내고 하던 암 환자들이 보통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침착해지고 담담해지고 착해지고 그 단계가 있다면서요. 뭐 분노하다가 네. 뭐 인정하는 것까지 기억은 지금 안 나. 한 5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한다 그러죠. 네. 아닐 거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왜? 그러다가 이제 분노하는 거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죠. 억울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담담해지는. 지금 상미 씨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이 지금 담담하고 아름다울 네. 정도로 담담한데. 맞아요. 예.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저게 됐겠죠. 그렇게.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 외에도 또 투병하시는 분들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네. 굉장히 평온을 되찾으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내가 떠나고 남을 산자들을 위한 배려. 그들에게 내 빈자리를 최대한 상처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걸 제일 마지막에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도 정원의 그런 모습이 참 잘 담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자기 자신을 정리한다기보단 물론 이제 그 편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 박스에 넣어서 선반에 올려놓는 장면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게 자신을 정리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예, 네. 한 컷이었고 아버지한테 그 VTR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써서 해놓는다든지 영사기 출력기 네. 네. 인화기계에 대한 매뉴얼이죠 말하자면 맞아요. 예, 그거를 사진 찍고 이렇게 매직으로 써서 만들어 놓는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상미 씨 말씀하신 대로 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슬픔과 상실의 잔을 한 잔씩 돌리고 내가 떠나가 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떨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의 마음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다 비슷한 걸 느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굉장히 잔잔한 미소로 그 죽음을 준비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상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을 담기보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한석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울지 않지만 한 번 울었죠. 술 먹고 막. 비 오는 밤에 맞아. 혼자 우는 장면이 있죠. 그때 왜 친구가 이 자식아 조용히 해라고 하니까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라고 막 울분을 토하잖아요.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한 맞아. 친구와 술을 먹고 이제 뭐 경찰서에서 막 네.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었죠. 사실 죽음이라는 게 침묵의 시간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울분이 정원에게도 있지만 그 울분을 내가 스스로 정화하고 잔자들을 위한 시간을 아름답게 사진으로 남겨주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네, 이 영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감독이 처음에 이 영화를 계획할 때 고 김광석의 영정 사진을 보고 이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죽음을 앞두고도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자기의 영정 사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 영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정사진 하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풀어낸다는 것도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네. 예술하는 사람 다르죠. 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전 주인공을 보면서도 이게 우리가 그냥 영화니까 대본에 있고 감독하고 이제 교감을 하겠지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놀라운 정도의 영상미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요. 이걸 그냥 단순한 멜로드라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단순한 멜로드라마로 봐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멜로드라마의 관습을 넘어서 굉장히 작가적 시선까지 유지했다라고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남자의 아주 따뜻하고 차분한 유언 같은 그런 영화다라는 평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별로 반대할 것 같지는 않지 않나요? 네, 반대는 안 하는데 저는 제가 좀 사람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요, 그 당시에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선정되었어요. 신인 감독으로서는, 이러기 힘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거기선 이렇게 평가합니다. 죽음에 대한 동양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영화다라고, 외국에서들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석규랑 심은하 두 배우도 이 자리에 이 한석규랑 심은하를 지우고 다른 배우를 배치시켜서 보면 또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정말 연기를 아주 잘했을 때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갖죠. JJ 김님이 지금 그 심은하와 한석규가 우산 쓰고 가는 장면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이따가 뭐 잠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번지점프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둘이 이제 이병헌하고 이윤주하고 이렇게 또 우산 쓰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그러니까 카메라 웍 자체가 프랑스 영화도 그렇긴 하지만 프랑스 영화는 화면이 조금 지루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 8월의 크리스마스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정말 롱테이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아요. 예. 참 그건 희한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감독이 그 허진호 감독이랑 이렇게 그냥 밥을 먹거나 술을 먹을 때도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가도 그 자동차의 불빛 이런 게 유리창에 아주 아름답게 비칠 때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 빛 좀 봐라 라고 말하고 철제로 된 쓰레기통에 비친 빛을 보면서도 카메라를 어느 방향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저 쓰레기통은 수백 가지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마지막 촬영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촬영하는 분들이 빛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빛을 읽지 않으면 사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풍경, 사람, 어떤 대상을 자꾸 피사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사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떨어지는 빛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촬영 감독이나 사진 작가들은 빛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 저런 영화가 나오구나 라고 처음으로 실감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원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아버지랑 단 둘이 사는 노총각이잖아요. 네, 시한부 그렇죠. 인생을 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심은하의 직업을 주차 단속 요원으로 잡은 것도 굉장히 적절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진 찍은 거 계속 저걸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사진 주차 위반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갖다 주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원의 일상 속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직업이 사실은 딱인 거죠. 매일 올 수밖에 없으니까. 정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멜로 드라마 그러네, 멜로 영화. 네. 근데 사실 멜로는 달짝지근한 거잖아요. 네. 근데 죽음조차도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찍었다는 게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룬다고 해서 멜로 영화를 만드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멜로를 만드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흔하지만 흔한 걸 또 색다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각과 철학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실 만약에 신인 작가가 나 이런 영화 장편 영화를 써보겠어요라고 하고 시나리오 작가가 이걸 A4 2장에
그 트리트먼트로 네. 냈다라고 하면 이거 영화로 찍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작가적 재능을 가진 허진호 감독과 그 유영길 촬영 감독이 함께 만나서 또 그 너무나 어울리는 두 배우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4명이 만들어낸 영화지 여기서 한 명만 다른 인물로 바뀌어도 이 영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시나리오를 듭니다. 처음 봤을 때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하다는 느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세심해요. 모든 시선들이 세심합니다. 그 정원은 자기가 죽은 후에 빈자리에 남을 사람들을 위해서 세세한 배려심, 대사 대신 잔잔한 일상의 행동으로 다 보여주죠.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얘기 더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비디오 플레이어 리모컨 작동하는 방법 알려줄 때 굉장히 추억이 돋았는데 그전에는 테이프를 넣고 채널 4번으로 돌려야 됐어요. 근데 그 채널 맞아. 4번 얘기가 나와요. 저 어릴 때. 네. 이게 채널 4번. 정말 옛날엔 저랬는데. 맞아. 채널 4번을 맞춰야만 비디오 플레이어가 작동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게 네, 안 되는데. 아주 착한 효자 정원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느리게 그걸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네, 화를 내죠. 근데 그게 아버지에 대한 네. 화가 아니라 얼마나 네.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가고 아버지가 혼자 남아서 직접 그 VTR을 작동을 할 거를 생각을 했으면. 그렇죠. 네. 내가 없는 자리에 남겨질 산자들을 위한 그 배려심에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없을 때 아버지가 이걸 잘 못하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 전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슬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런 과장 없이 감독이 잘 담아내고 있지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이 영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는 소설가 한 분께서 야, 그래도 너가 비평하는데 작가주의 영화들 좀 계속 하지 그러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가주의 영화만 평가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또 우리가 작가 영화라는 정의 내리기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구분도 애매한 건데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그 구분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또 오래도록 토론할 수 있다면 그 영화야말로 작가적인 시선을 가진 영화가 아닐까. 우리가 너무 미학이니 작품성이니 이런 말들 속에 좋은 영화들을 가두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미 씨를 선택한 겁니다. 13cm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뼘 높이 위에서 영화를 같이 읽어주는 사람. 아유, 그런데 제가 또 5학년 5반이라고. 근데 실제로 실물은 뵈면요, 4학년 4반 같으세요.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겨우 한 번 이렇게 좀 거들어 주시는구만. 그리고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요.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이불 덮어 쓰고 막 비 오는 날 울잖아요. 울고 아버지가 문을 열려다가 네. 말고 그냥 가는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죠. 네. 그림자로 처리한 그 장면이 네.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카메라 앞에 세우지 않고 또 나는 아버지가 들을까봐 이불을 덮어 쓰고 소리 죽여 울잖아요. 네. 그 모습을 아버지가 이렇게 그림자로 돌아서는 그 장면이 너무나 연출이 훌륭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음악 혹시 기억나세요? 음악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가 그 장면에 심취해서 음악은 많이 지나쳐 왔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음악이 뭘까. 네. 그때 들리는 음악이 라그리마라는 스페인의 음악이라고 해요. 그 스페인의 음악가 타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의 어린 아들이 먼저 죽었대요. 병으로. 그래서 그 슬픔을 이 노래에 담아서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땐 정원의 아버지의 심정을 담아내기 위해서 감독이 이 음악을 선택한. 아버지의 테마 같은 그런 곡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김광균의 네. 그 시들도 보면 은수저인가요? 거기 보면 아기가 죽고 쓴 시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애기 앉았던 밥상에 애기가 없고, 예. 네, 그 시도 잠깐 떠올랐었고요. 그래서 이 라그리마라는 음악 저는 그 뒤에 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가슴 속에 있는 방들을 다 열어보았는가? 박지옹. 그대 떠난 것을 알고 미친 듯이 가슴 속의 방들을 열어보았네.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내 안의 복도를 뛰어다녔네. 어떤 문을 열면 강물이 쏟아지고 어떤 문은 낭떠러지였네. 메아리마저 떨어져 불타는 산협과 안개의 방들이 있었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나 생기는 방, 자고 일어나면 다시 적응해야 하는 방, 이 방 속의 길들을 그대는 아는가? 두려운 그대는 아는가? 젖고 쓰러지고 거역하며 가는 가슴은 이토록 낯설고 메마른 방들의 도시임을, 사람이 가슴을 떠나 살 수 없는 그 슬픈 까닭을, 이 모든 폐허를 홀로 가로질러간 그대는 그대 가슴 속에 있는 방들을 다 열어보았는가? 네, 제가 지금 실 하나 낭독해드렸는데요. 그대는 가슴 속에 있는 방들을 다 열어보았는가? 박지용 시인의 시였습니다. 요걸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는 지금 상미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가슴 속에 죽음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운이 길게 남는 연애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방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시집을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나는 정말 그럼 내 가슴 속에 있는 방들을 다 열어보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영화에 나오는 다림이 네. 시문화가 마지막쯤에 와서 그 초원사진관에 걸려있는 자기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밝게 웃고 가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로 이제 뭐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 아이한테는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나, 슬픔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좋은 쪽, 밝은 쪽을 기억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서 신문화도 자기의 방을 네. 그 지나간 연애의 방을 거기에 와서 열어보지 않았나. 그 사진이 방으로 돌아가는 문일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다림은 예쁘게만 나왔지 다림의 성장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아쉽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마지막 장면에서 다림이 그 전에는 왜 사진관 유리창을 깨고 아저씨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네. 유리창을 돌로 깨기도 하고 편지를 억지로 집어넣었다가 그걸 또 다시 빼내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빼내려다가 이렇게 안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런 섬세한 감정들을 어떻게 영상에 담아낼 생각을 했나 참 대단해요. 네, 그건 저도 좀 놀란 부분입니다. 그걸 굉장히 공감했죠. 예, 그래서 나라도 남자인 나였더라도 편지를 갖다 꽂아놨는데 네. 몇 번을 가서 봐도 편지가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사진관에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에잇 하고 이렇게 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화가 나서.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흐르고 다시 사진관에 한겨울이 돼서 돌아왔을 때 자기의 사진이 걸려있는 걸 보고 예쁘게 웃고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서 가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다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 성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촌티를 좀 벗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아가씨가 되었죠, 그때는. 네, 이렇게 까만색 코트에 부츠를 신고 그 속에는 빨간 목도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세련된 그렇게 하고 와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드려야겠다. 그때 왜 눈이 펑펑 와서 온 세상이 하얗잖아요. 네. 그래서 초원사진관이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네. 그때가 11월이었는데 군산에서 찍었는데 군산은 눈이 잘 안 오는 곳이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11월에 또 눈이 안 올 때니까 소금 700가마니를 사다가 뿌렸다고 해요. 그게 다 하얀 소금인데요. 그걸 뿌리면서 이거 청소 어떻게 하나 모두가 너무나 고민을 하면서 뿌렸는데 비가 왔나 보죠. 아니요.
그 주민들이 이제 12월 초면 김장할철이잖아요. 모두 나와서 기다렸다가 스태프들은 하나도 손 안 댔대요. 그러니까 김장 준비하느라고 천일염 뿌렸대거든요. 700가마니를. 그래서 청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익사업했네요. 그리고 그 사진관 참 예쁘죠. 네. 지금도 거기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어서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사진관 있던 자리가 아니고 창고를 개조해서 이런 사진관이 딱 어울릴 것 같아 상상 속에 있는 그 사진관을 창고를 개조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사이트 헌팅한 사람도 눈썰미가 대단한 거예요. 참 저는 사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죽기 전에 이런 영화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 사이트 서베이를 해서 헌팅을 한 사람을 굉장히 높이 봤던 게 그 사진관 그러니까 사진관을 쳐다보고 있으면 왼쪽으로 도로가 하나 있어요. 자세히도 봤네. 네, 그래서 도로에서 이렇게 꺾어져 들어오게 돼 있고 꺾어져 들어와서 조금 오면 다시 또 갈래길이거든요. 네. 디귿자길의 중간쯤에 있는 사진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진관의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차가 네. 오면 돌면서 사진관을 한번 헤드라이트로 쫙 비치면서 빛이 한번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러 번 그 장면이 나와요. 빛이 확 비춰졌다가 싹 돌아가는. 그게 그냥 사진관 앞을 차가 지나가면은 그런 네. 빛이 안 나오거든요. 칭찬해주고 싶다, 오늘 계속. 이제 영화를 읽는 눈이요, 안목이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학습 능력은 괜찮은가 봐요, 제가. A0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써놓은 거보다 자꾸 우리가 같이 그냥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자꾸 많아지는데요. 거기서 보면 또 쌀 씻는 장면이 중간중간 많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도 놓쳤었는데 작년에 15번째 그 문예창작학과 학생들하고 그 11월에 영화를 다시 볼 때 한 명이 그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정원이 쌀을 씻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어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일상의 엄정함. 네. 거기서 보면 그 밥을 짓는 일을 정원이 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짓는다는 건 사실 먹고 살기 위한 산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죽음을 앞둔 정원이 자기의 시간을 정리해 나가면서 산자들을 위한 그런 사소한 행위 하나를 하는 것도 감독이 철저하게 계산된 장면으로 넣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봤더니 진짜 쌀을 여러 번 씻더라고요. 밥상을 차리고 하는 모습들. 네. 그래서 다시 눈여겨보기도 이게 했습니다. 쌀이 좀 흩어져 나가는 걸 하나하나 줍는 모습이 있었으면 조금 더 엄정함에 대한 강조가 됐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쌀뜨물이 싹 흘려나가는 건 자기 생이 그만큼 씻겨 나가는 거거든요. 자꾸. 네, 내 생의 진액들이 씻겨 나가는 느낌일 수도 있고 쌀알을 주워 넣는다고 하면 사는 게 저만큼 어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꼽은 장면은 수박씨 뱉는 거였어요. 그 여동생이랑 옛날 애인 얘기하면서 이렇게 애써 태어난 쪽 수박씨를 탁탁 뱉는. 처음엔 이렇게 뱉어요.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쟁반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한석규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그 마루 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마당으로 뱉죠. 씨를. 그래서 맞다. 저런 것이 감독이 해놓은 장치. 어떤 그 자기 옛사랑 그게 안 잊혀졌었던 것 같아요. 한석규한테는. 그리고 그 여자가 와서 이렇게 뭐 사진 치워달라고 했던 것도 그 여자도 과연 한석규를 잊어서 치워달라고 했을까요? 애가 둘이니까 한석규한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 가슴에 못질을 하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돌아갈 수 없음을 스스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한석규한테 내 사진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의 감독들이었다면 사실 그 우리가 정원의 상황을 알고 그 부분을 보게 되니까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네, 그 수박 씨를 동생이랑 아주 장난스럽게 뱉으면서 그 시간을 넘기는 모습, 저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석규가 울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영화여서 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죠. 자기가 먼저 시도 울면, 그렇잖아요. 예, 자기 감정이 앞서면 보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몰입이 안 돼요. 맞아.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옛날에 그 박미선이란 개그맨이 그 스탠딩 개그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서서 표정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완전히 배꼽이 빠지고 넘어가거든요. 아. 그걸 박미선이 먼저 희죽거리고 웃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고수들은 그런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영화도 똑같은 방식으로 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더 특별한 이유는 마치 사진을 찍듯이 일상의 영원성을 부여하는 그런 섬세한 연출을 한 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실상 일상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간도 매 순간 죽는 거잖아요. 네, 바꿔 말하면 정원이 이 세상에서 지워져도 일상은 아무 일 없이 그대로 지속되지만 남겨진 가까운 가족들, 또 연인,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일상이 당장의 아픔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일상을 포착하는 사진은 특별한 거다. 그리고 사진은 죽은 시간이 아닌 살아있는 시간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배경 자체 무대도 사진관이잖아요. 맞아요. 시골 사진관. 근데 시골에서 사진관은 더 귀한 곳이고 사실 우리가 이런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일상화되기 전에는 사진관 갈 때 저는 늘 설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설레기도 하고 설레면서 갔는데 사진을 막상 받아보면 내 건 현찮게 나와서 기분 상한 적도 있었죠. 맞아.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게 짜증날 것 같아. 내가 예쁘게 안 나오면. 맞아. 갈 땐 굉장히 설레이잖아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 필름을 맡겼는데 한참 오랫동안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필름을 찾기도 전에 그 사진 속에 함께 추억을 만든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됐어. 헤어져 버린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사진을 찾으러 갈 수 없게 된 그런 기억은 적은 없나 없네요. 봐.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막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소설로 썼던 기억도 나요. 나의 그 필름은 그 사진관 창고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사진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의 추억과 나의 시간도 이제 사라진 거죠. 그렇죠. 네. 필름도 그렇고 인화한 사진도 그렇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폴라로이드가 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한 장, 어떠한 후보 정도 불가능한 순간, 풍경이나 관계를 단칼에 잘라낸 단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 다시 찍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찍힌 그 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맞아. 제일 사실 멋진 건 폴라로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그 사진기를 가져보질 못했네요.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없는데 우리 관계를 그런 정도 폴라로이드 한 장 찍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면 그 어떤 고통이나 어긋남이나 이런 것이 줄지 않을까. 지금 내가 당신과 인사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네. 되돌릴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정성을 다하겠죠. 그래서 나의 매 순간이 폴라로이드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원의 직업도 사진사로 설정한 것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평범한 시골에 사는 그런 인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주 특별함을 부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냥 일상적인 사진들 이렇게 현상해주는 동네 아저씨인데. 가족 사진 찍은 다음에 영정 사진 다시 찍어달라고 찾아왔던 할머니 기억나시죠? 울 뻔했어요. 정말? 저는 그 장면에서 나머지 장면들은
저도 나름 연애 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 적이 없었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장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85이신데 아, 그 장면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아, 저 노인도 또 노인네도 한복이랑 다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분이. 아, 그래서 옷도 새로 갈아입고 한석규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계시지만 그 할머니가 왔을 때 한석규가 굉장히 다정하게 웃어요. 씩 웃으면서 공짜로 다시 찍어드릴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할머니가 영정사진 찍고 가셨는데 다시 와서 또 찍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죽은 이후에 사진 속에 남을 나의 모습도 좀 더 예쁘게 내가 이생에 머물렀던 그 시간을 좀 더 다른 사람 남은 이들이 볼 때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도록 사진은 추억이니까 그걸 남기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정원은 탁 너무나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여자는 죽어서도 화장을 하거든요. 이 영화가 마지막이 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 찍고 촬영감독. 개봉 직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이분하고 그 영정사진 속 할머니. 아, 그 사진이 그 할머니 영정사진으로 그대로 영화 속에서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쓰셨다고 해요. 개봉한 건 보시고 돌아가셨나요? 할머니는 개봉하고 보시고. 아, 네. 저런.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정말 여러 사람의 마지막 아름다운 시간들을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 한 장으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준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영화 그 얘기 아닌가. 들으니까 마음이 더 찡하네요. 정말.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아, 제가 잘 준비해왔네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영화 얘기를 지금 계속 했는데 네. 이 안에 상미 씨가 뽑은 이런 대사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여기는 대사도요, 주제를 탁 담아서 너무 잘, 썼어요. 내 기억 속에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걸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할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기억나세요? 네, 맨 마지막에 독백처럼 나오죠. 세월은 많은 걸 바꿔놓았고 또 서먹하게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지던 첫사랑 지원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자신의 사진을 치워달라고도 부탁하죠.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치는 거죠. 그 장면이 이 대사랑 또 겹쳤는데요. 또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 빈 운동장에 남아있기를 좋아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운동장에 앉아서 제일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오죠. 처음에 그 타이어에 이렇게 앉아서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젠간 모든 게 사라진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 영화의 러닝타임 2시간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모니저님이 지금 댓글 올려주셨는데 여기도 멋진 말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네요. 그랬구나. 그리고 전 이 생각도 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고. 변하죠. 예. 시간도 다 그렇게 보면 다 죽는 거잖아요. 네. 다 사라지고 추억으로 남는데, 하지만 이 사람의 사랑은 슬프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추억이 되기 전에 간직하고 떠난 거잖아요. 이별도 없이. 그렇죠. 그게 추억이 되기 전에 내 가슴에 온전히 간직한 채 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다리미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살아남는 자는 언젠가 죽은 그에 대한 기억이 추억으로 그치겠지만 먼저 떠나는 이는 어쩌면 더 행복한 사람이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끝을 보지 않고 품고 갈 수 있으니까 정원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미를 또 이렇게 그 죽음의 복판까지 끌어들이지는 않죠. 적당선에서 머무르게 그것도 저는 큰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배려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전영관 씨님께서 A0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목이 왜 8월의 크리스마스일까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질문을 잘해야 돼. 왜 8월에 크리스마스일까요? 아, 정말로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시인의 감성으로 생각하실 때. 8월의 크리스마스. 네. 여름에 잠깐 만났던 사랑이거든요. 아, 잠깐. 우산 속에서 잠깐 멍울졌던 사랑. 활짝 피지는 않았고. 멍울이 이렇게 벌어지다 막 벙글다가 말았던 사랑. 아, 그것도 맞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었어요. 그 사랑스러운 다리미를 만난 인생의 시기는 모든 것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3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인생에서 늦여름, 8월 정도? 근데 수학을 거두는 인생의 늦가을까지는 살지 못하잖아요. 네, 수학기까지는 아닌. 네, 그래서 정원은 이 생을 떠나야 하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다림은 죽음을 앞두고 생을 정리하는 한 남자에게 그 인생 8월에 만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귀한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네, 다리미가 많이 슬퍼하지 않아서 저는 외려 좋았어요. 그랬으면 신파가 됐을 건데 신파까지 안 가서 외려 나왔습니다. 참 담담하게 잘했죠. 젊은 감독인데 또 연륜이 있는 촬영 감독이랑 모든 걸 의논하면서 찍었다고 하니까 또 이런 시선들을 더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군산 가보셨어요? 저는 군산은 업무 때문에 갔어서 여기는 못 가보고요. 아, 그럼 궁금하다. 군산이 그렇게 유명한 영화 촬영지가 많대요. 혹시 가보신 곳 있으세요? 아니, 촬영지 가본 적은 없는데 그 군산에서 저 부안까지 내려가면서 네, 부안에도 사극 촬영지들이 많이 있고.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군산으로 영화 촬영지 보러도 많이 간다 옛 그래요? 도시들이 많으니까 나아진, 흔히 말하는 다운타운이 많은 곳이니까 네. 개발이 오. 아직 덜 돼 있고. 그렇군요. 장군의 아들 촬영했던 그 고급, 예. 일본 무가의 고급 주택. 네, 이 건물이 그 2005년에 국가등록 문화재로까지 지정이 됐다 그래요. 그 집도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와이프님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 사진관도 가발공장 창고 개조했대요. 근데 아직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 꼭 가서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우리한테? 네, 번지점프를 하다. 이 영화는 짧지만 우리가 아주 강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실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퀴어 영화다. 아니다. 이거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 혹시 아세요? 저는 동성애를 앞세운 판타지이다. 아, 그렇게 보셨어요? 네. 아, 소재로 이용한? 예, 판타지 영화. 판타지다. 네. 근데 여기 보면요. 사실 이 논란은 이 영화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어요. 본 사람들은 다 동성애 퀴어 영화다라고 하는데, 김대승 감독은 시사회 자리에서 이 영화는 동성애 영화가 아닙니다. 라 그랬고요. 이병헌도 이게 동성애 영화면 난 출연 안 했다. 라고 불쾌한, 그 심기를 나타냈고요. 시나리오 쓴 고은님 작가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동성애 코드는 있지만 그렇게 봐주지 마세요.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영화여서 더 되려 이 영화는 동성애 영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봐요, 그러면. 아니요. 근데 저도 이 영화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영화의 핵심은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영화는 내 곁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동기를 나에게는 부여해준 영화였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됐었어요. 일회용 심장들을 가진 사람이죠. 일회용 심장? 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둘 다 네. 한 번만 쓸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한 번만 사랑할 수 있는 심장을 가진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그래서 써버렸어요, 이미. 용량을 다 써버려서.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가동이 되지 않는 심장들을 가진 거죠. 두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죽잖아요, 마지막에. 줄 없이 번지 점프를 한. 결국은 투신 자살인데 동반 투신 자살. 사회면에는 그렇게 나겠죠. 이룰 수 없는 사랑. 제자와 선생님의 동성애. 결국 투신 자살로 끝나.
그렇죠. 이런 드라이한 기사가 뜨겠지만 아,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서로를 알아봤잖아요. 아, 너이고 나라는 걸 알아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생에 우리는 뭐 어떻게 태어날까. 네. 내가 여자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병헌이 그런 나레이션이 나오고 이렇게 새가 협곡을 날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 아, 너무 제가 열심히 봤나 봐요, 영화를. 아,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A+를 올려주세요. 이 영화는 영혼과 인연에 대한 영화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이건 꼭 읽고 싶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번에도 한 3-4번 계속 되감게 하면서 봤는데요. 이병헌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요만한 바늘 하나를 꽂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밀씨를 딱 하나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그 밀씨가 나풀나풀 떨어져서 그 바늘 위에 꽂힐 확률. 바로 그 계산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확률로 니들이 지금 이곳 지구상의 이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안에 세영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2학년, 그거로도 모자라서 5반에서 만난 거다. 지금 바로 니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엄청난 확률로 만난 거고 지금 나하고도 만난 거다. 그걸 인연이라고 하는 거다. 인연이라는 게 좀 징글징글하지? 이 부분에서 저는 이병헌한테도 반했어요. 그게 그냥 대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절실히 이해하고 지금 연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봤어요. 이쯤에서요. 이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다라고 말씀하신 분 중에 저희 문 PD님, 네,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작년에 뮤지컬로도 나와서 대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 뮤지컬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문 PD님은 뮤지컬도 보셨대요. 그래서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영화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번지점프를 하다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사랑 영화예요. 그냥 사랑 영화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랑.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부터 막연히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사랑을 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는데 이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극장에 가서 혼자 봤던 영화예요.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멍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극본을 누가 썼는지, 이 시나리오를 누가 썼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끝에 이렇게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정말 그 시나리오 작가를 보려고 꼭 참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 작가 이름을 외웠던, 처음으로 시나리오 작가 이름을 외웠던 그런 영화고요. 또 하나가 저의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시원하게 깨준 영화였어요. 저는 늘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면서도 그 운명적인 사랑이 이성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연히. 근데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은 그냥 사랑인 거지. 그게 이성애든 동성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랑은 그냥 사랑이구나. 그리고 저 사랑은 어디 있을까? 예. 그리고 나는 첫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한 나머지 여러 번을 본 영화예요, 저도. 좋아하면, 뭐에 꽂히면은 굉장히 좀 반복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종암동 조합원님 카페에 와 계시거든요. 멘트하신데 눈에 하트병, 제 하트 보여요? 저한테도 보입니다, 그 하트가. 정말. 저는 만날 거거든요. 이 사람 지금 제가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찾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제가 뮤지컬이 너무 이것도 인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을 때, 저희 그 변정주 연출이요. 목요일 날 변정주의 조약들 진행하는 우리 변정주 연출이, 이 작품을 자기가 아는 배우들이 한다 이러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알았더니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공연을 직접 보러 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소설을 먼저 읽거나,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로 보통 나왔을 경우에 소설을 먼저 읽었을 때 영화를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맞아요. 걱정을 하잖아요. 네, 성공하기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기존에 다른 장르로 똑같은 작품이 나와 있을 때 네. 새로운 그 장르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를 그 뮤지컬에 데리고 간 변정주 연출이 되게 걱정을 했나 봐요. 내심. 누나가 이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뮤지컬을 보고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자기는 참 네. 자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상한 분이죠. 그분 섬세하신 분이고. 근데 저는 뮤지컬을 만약에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를 보고 좀 마음에 와 닿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뮤지컬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영화는 세트에 어떤 그 한계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여지를 별로 안 두는데 뮤지컬은 그 무대 위에 모든 세트가 다 있는데 저는 그 뮤지컬 무대 감독 그러니까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의 네.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뮤지컬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소품 하나하나가 영화도 아까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네.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뮤지컬도 똑같다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실감을 했던 세트가 굉장히 예. 절묘했던 모양이네요. 예,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배우가 나오면서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으면서 나와요. 기다란 칠판 같은 게 있거든요. 누군가요? 영화 속 인물로 따지면? 그건 얘기 안 해줄래요. 네. 그거 얘기 안 해줄래요. 이게 예. 우리 문 PD님 매력이에요. 뭐 하든 굉장히 솔직하시거든요. 거침없이 다 얘기해 주시다가 핵심적인 질문을 하면 그건 말 안 해줄래요 하는 게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왜 이 선을 긋고 나오지? 아. 의구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이제 공연을 내가 보러 왔어 이러면서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네. 무대에 집중을 하는데 저건 뭐지? 라고 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끝나갈 때쯤 이유를 알게 돼요. 이거구나.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스포일러라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네요. 네, 제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하지 마세요. 나 그러니까. 뮤지컬 보고 싶어. 그러니까 뮤지컬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제가 늘 이제 외우고 다니는 대사가 있는데, 또 심지어 외우셨어요. 예, 첫눈에 반한다는 건 말이야. 첫눈에 선호를 알아본다는 뜻이야. 정말. 잠깐 왜 웃으시죠? 이분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아니요, 문 낭만 PD님 쩔어서요? 올해는 꼭 만나실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게요. 지금 저 카페 객석에도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왜? 마음껏 웃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가 그 뮤지컬 OST에도 나오는데요. 그 대사가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네. 네. 정말. 이 대사도 뮤지컬에서 나오던가요? 노래에서 나오죠. 아주 근사한 목소리로. 이 대사도 있었어요. 몇 번을 죽고 다시 태어난데도 결국 진정한 사랑은 단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심장을 지녔기 때문이죠. 인생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데도 그 아래는 끝이 아닐 거라고 당신이 말했었습니다. 다시 만나 사랑하겠습니다. 저 다 외우고 있죠. 두 미녀께서 이렇게 참. 낭만적이라 제가 좀 초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참 부럽다. 저는 사실 이 대사를 써올까 말까 하다가 쓰면서도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심장이 죽었고 우리 문 PD님은 아직 기대됩니다. 근데 저는 아마 저랑 친한 분들이 그 얘기 했었어요. 언니는 아마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하더라도 그냥 마치 그 사람이 운명의 사랑인 양 그렇게 우리들까지 세뇌시키면서 끝까지 사랑할 것 같다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사랑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누굴 만나더라도 마치 그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랑인 양, 미친 듯이 정말 끝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세뇌시켜 가면서 저는 그냥 그 달콤한 체면 속에 빠져서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문이 있고 사람한테는 누구나 결정적인 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방에 대한 시도 읽어드렸지만 네. 그리고 그 방은 딱 한 사람만 열 수 있고 그 사람도 열쇠를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를 잊어버리면 영원히 열지 못합니다. 진짜. 네. 네. 아니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요 결혼하신 유부녀 분들이 예, 저한테 야 너 결혼해봐 아이쿠 너 결혼해서 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를 그렇게 벼르고 계신 분들의 기대에 절대 부응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체의 낭만을 지킬 그렇구나. 거예요. 아니 저는- 가꾸기에 따라서 낭만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아, 충분히 그럴 에너지를 지닌 분이세요. 그리고 그 뮤지컬 얘기 문 PD님한테 직접 들으니까 꼭 봐야겠다는 네, 이제 보고 생각이 싶네요. 들어요. 그러면. 네. 근데 요즘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그 뭐 만화를 영화로 소설을 영화로 뭐 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살인의 추억도 연극을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영화를 다른 장르로 했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심지어 뮤지컬로 했다 그래서 가능할까 했는데 네, 가까울 수 있는데. 아주 좋았다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네. OST가 정말 아주 좋았군요. 정말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낭만이랑 쩔은 좀 안 어울리나? 네, 죄송해요. 네, 좀 네. 안 어울리네요. 다시 기회 드릴게요. OST가 어땠어요?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낭만적이에요. 네. 아, 그것도 쩌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뭐 동성애 영화다 아니다 논란을 가지고 싸우는 건 제가 볼 때 서로의 가면놀이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동성애 영화다라고 보고 그걸로 논란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에 대한 편견을 가진 거잖아요. 사랑은 이래야 해라는. 그리고 이 작가나 감독들도 이건 동성애 영화가 아니라고 굳이 얘기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뭔가 규정 짓고 싶은 네. 사람들의 습관이죠. 그래서 모두가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논란 아닌가. 이 영화는 그냥 편하게 사랑 영화다. 인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영화다.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아름다운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해봤습니다. 좋아요. 돌아온다면. 그런데 그래도 문 PD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기는 해. 뭐요? 이병헌이 결혼을 하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고민 전혀 없이 그들을 버리고 나간 거잖아요. 그게 좀 장애가 돼. 그 이성이 작동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동하지 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본인도 얼마나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이고 사실 침대 씬에서 그게 결정적으로 나오죠. 뮤지컬에서도 굉장히 본인이 고민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실적인 잣대로 그건 불륜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가정을 지켜야지. 책임감이 없는 거잖아. 라고 손가락질 할 거 뻔히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다 잃을 걸 너무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가족 관계도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나쁘게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본인이 제어가 안 돼서 끝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이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사랑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본인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의 그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두 개는 달라요. 순간의 욕심과 지금 문 PD님이 얘기한 어쩔 수 없음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을 만큼 이성으로 제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만 이건 사랑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면 안 돼. 사랑은 그런 면죄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쉽게 포장하고 나쁘게 유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쾌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둘이 차를 타고 달리는데 저 앞에 벼랑이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것.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벼랑이니까. 근데 밟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 상처받을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까지 다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 네. 네. 오늘 치열한 사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니요, 감독도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고은님 작가도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고은님 작가가 인터뷰한 거 꼭 마치 보신 것처럼, 네, 정확히 일치하는 의견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다음 주 영화, 우리 뭐 할 거냐면요. 또 하나의 약속 할 겁니다. 약속. 네.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 영화가 사실 우리가 충무로는 완전히 대기업 시스템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한 침묵을 깨뜨리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8천여 명의 후원자와 100여 명의 개인 투자자가 모여서 만들어서 더욱 가치 있는 영화입니다. 고 항유미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예. 상영 자꾸 못하게 하면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10,000원씩 내고라도 볼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무감으로 저희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영화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고통스럽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그 모든 걸 떠나서 볼 때 정말 영화적으로도 가치 있고 감동적이고 모두가 많이 보고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한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사연을 소재로 했는데요. 정치적인 선동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 이야기로도 느껴지는 영화여서요. 다음 주에 영화 보신 분들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TV 가족들은 특히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 내일 함께 보고 싶은 사람들 영화 번개 있습니다. 종로 3가 피키드리 극장에서 시간 되는 분들 아침 10시 10분 조조 함께 보기로 되어 있는데요. 상황이 허락하시면 예매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대학생 친구들에 한해서 제가 이 영화 쏘겠습니다. 대학생 친구들은 그냥 저에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미리 예매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보고 토론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약속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미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종을 만들려면 우선 구리와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구리는 우리 마음이겠죠. 그렇다면 마음을 녹일 땔감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얼굴, 따뜻한 미소, 멋진 몸매, 어느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종의 크기와 모양을 염려하기 이전에 무엇으로 용광로를 펄펄 끓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불길이라 말하지만 불길 이후의 것들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올라갑니다.